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추석이 다가오네요. 이렇게 명절이 다가오는 게 반갑지 않은 분들이 많을 텐데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도 그랬답니다. 명절만 돌아오면 머리가 아프고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결혼한 지 10년이 다 되도록 1년에 고작 2번 있는 명절이 참 지겹게도 싫었죠. 그런데 이제는 명절이 너무 기다려진답니다. 명절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제가 왜 명절을 이렇게 생각하게 됐는지 지금부터 제 사연을 풀어볼게요. 저는 남편 그리고 아이 둘과 행복하게 사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는 10년 조금 넘었고요. 결혼하기 전부터 다니던 회사를 지금까지 쭉 다니고 있는 워킹맘이에요. 남편과는 친구 소개로 만났는데 늘 성실하고 자상한 사람이어서 결혼 생활 내내 맞벌이를 하는 게 그렇게 고단하지 않았어요. 아이들도 바쁜 엄마 아빠를 대신해 스스로 척척 알아서 잘하는 스타일이라 큰 걱정 없이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었어요. 둘이 열심히 벌어서 결혼할 때 어머니가 해주신 20평대 아파트를 10년 만에 40평대로 늘려갔는데 부끄럽지만 그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였답니다. 이사하는 날 열심히 살아온 저 자신이 너무 대견해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서울에서 이 정도로 살면 그래도 중산층이 아닌가. 퇴직할 때까지 아이들이 열심히 잘해줘서 괜찮은 대학 가고 괜찮은 직장에 취직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아쉬울 것 없이 만족스럽게 살던 저에게는 단 하나의 걸림돌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형님이었어요. 저보다 2살 위인 형님은 제가 결혼한 지 5년이 다 되었을 때 저희 집안에 시집을 오셨어요. 아주버님이 의사이시다 보니 공부하고 대학병원에서 수련하고 전문의까지 따느라 결혼이 많이 늦으셨거든요. 연애 한번 안 해보고 착실하게 공부만 한 분이라 중매로 형님을 만나 결혼하게 된 거였어요. 아, 참 별일이 다 있더라. 어떻게 알았는지 의사들한테 알아서 중매쟁이들이 연락하고 그러나 보더라고. 아이, 모르는 사람이 됐든 교수를 소개해준다니까. 그 주변 머리 없는 애가 네 좋습니다 했겠니? 바로 그냥 끊어버렸지. 아이,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리니까 내 번호는 어떻게 한 건지? 아, 글쎄 나한테 전화를 했더라고. 아주 사모님 해가며 살갑게 굴면서 말만 들어도 입이 떡 벌어지는 신부감을 소개해준다는데 이걸 믿어도 되나 싶다가도 은근히 솔깃한 거 있지. 그리고 너희 시아주버님한테 말해봤더니 며칠 고민하다가 선보러 나가겠다고 하더라. 장가가 가긴 가고 싶었나 봐. 그렇게 선을 보게 된 거야. 예, 결혼이 이렇게 미리 짠 각본처럼 이루어진다는 게 정말 신기하지 않니? 처음에 아주버님이 결혼할 여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을 때 저희 시어머니가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아주버님이 누가 손자리 마련해 준다고 나갈 분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그런 아들에게 어디서 신부감을 구해다 주실 분도 아닌데 사연을 들어보니 의사들은 그들만의 시스템이 존재하는 거였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 저희는 예비 형님을 어머님 댁에서 만나볼 수 있었죠. 어릴 때부터 피아노 쳤고 유학을 오래 해서 결혼이 좀 늦어졌대요. 피아노만 쳐서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하네요. 결혼하면 하나하나 배우겠다고 하니까 엄마, 재수씨, 이 사람 좀 예쁘게 봐주세요. 10년이나 시아주버님을 봐왔지만 그렇게 밝고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은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장가가는 게 좋긴 좋으신지 허허실실 아주 입꼬리가 귀까지 다다를 정도였죠. 사실 그럴만하기도 했는데요. 형님은 주부들이라면 다 아는 식기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 대표의 외동딸이었거든요. 형님의 아버님, 그러니까 사돈 어르신은 병원에 가는 게 꿈이셨다고 해요. 그런데 직접 운영은 안 되니까 하나밖에 없는 딸을 꼭 의사랑 결혼시키고자 하셨죠. 그래서 국내 최고의 대학을 나오고 그 대학병원에서 박사학위 전문의까지 따신 아주버님을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셨다고 합니다. 저희 남편이랑 저는 그것도 그거지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고 있는 집 집안도 아니니 대리사위 삼기 딱 좋아서 더 마음에 든 것이 아니냐며 쑥덕거리기도 했었어요. 아주버님께는 죄송하지만요. 아주버님 축하드려요. 형님도요. 이제 원장님이라고 불러야 하는 건가? 제가 회사에 홍보 쫙 해드릴게요. 대박 나세요. 그런데 정말 그랬는지 아주버님은 결혼도 하기 전에 처가의 도움으로 개원을 하셨습니다. 위치도 두 분 신혼집과 처가 근처 동네였는데 저희 회사와도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재수 씨. 대박 나야죠. 소문 좀 많이 내주세요. 어머니는 기쁘고 또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에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훔치시더라고요. 저도 애들 키우는 엄마인데 그 마음을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아유, 어머니, 이 좋은 날 왜 오세요? 확실히 아주버님이 우리 집안 자랑이라 다르긴 다르네요. 아직 장가도 가시기 전에 원장님이 되시고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개원식 날에는 저희 식구는 물론 형님네 가족도 많이 오셨는데 수적으로도 그렇고 명품 휘두르고 근엄하게 서 있는 모습도 그렇고 사실 저희 식구 기를 팍팍 죽이는 분위기였거든요. 장가 잘 가는 것도 능력인데 저런 사람들이랑 식구가 된다고 생각하니 아주버님이나 좀 달라 보이긴 했어요. 그런데 그날 형님은 한 번도 저희 쪽에 와보지 않으시더라고요. 자기 가족들이랑 차 마시고 얘기하고 가끔 아주버님 옆에서 사진 찍고 그렇게 있었어요. 남들이 보면 마치 본인 병원을 개원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손님을 대하는 안주인의 친절함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땐 그냥 부잣집 딸은 원래 그런가 보다. 아빠가 신랑 병원 차려주면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나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넘겼어요. 저기요, 저희 가볼게요. 그런데 어쩌면 그게 정말 형님의 진심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개원식이 마무리도 안 되었는데 가족들이랑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게다가 저기요라니. 저는 그렇다 쳐도 저희 신랑이랑 시어머니한테 그런 호칭을 쓰는 건 대체 무슨 경우인가 싶었죠. 그렇게 그쪽 식구들이 쑥 빠져나간 병원에는 아주버님과 직원들 그리고 저희 부부와 시어머니만 남게 됐고 할 수 없이 저랑 남편은 직원들을 도와 음식이며 의자, 테이블을 치워야 했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형님은 결혼 후에도 개원식 때와 똑같은 태도를 일관되게 보이셨어요. 결혼하고 어머님 댁에 첫 인사를 왔을 때도 손님처럼 차 마시고 과일 먹다 돌아갔고요. 그 후로 명절이며 제사며 중요한 행사에 오기만 하면 손님처럼 밥만 먹고 가버렸어요. 처음에는 새댁이니까 뻘쭘해서 그러려니 했는데 명절을 몇 번씩 보내고 해가 바뀌어도 달라지는 게 없더라고요. 시댁에 와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가는 형님이 전 이해가 안 갔고 그런 저에게 눈치가 보이셨는지 어머니는 이젠 저에게도 아무것도 안 시키셨어요. 아이고 얘 그냥 둬 내가 다 할 거야. 아유 애들 키우면서 회사 다니느라 피곤할 텐데 여기까지 와서 부엌일에 힘 뺄 거 없다. 이런 거 하는 게 내 낙인데 나 하나도 안 힘들어. 그냥 두고 가서 네 형님이랑 얘기도 하고 정도 쌓고 그래라. 둘 다 바빠서 얼굴 볼 새도 없는데 이럴 때 얘기 나누고 하면 좋지.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꽃처럼 계시는 형님이 바쁠 일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신경 쓰이는 것 같아 그러겠다고 하고 형님 곁에 앉아 과일을 함께 먹었어요. 그런데 형님은 저한테 눈길 한번 안 주시더라고요. 오로지 아주버님만 보고 아주버님 얘기에만 리액션을 했어요. 마치 우리 모두 투명인간처럼 말이죠. 갑자기 부하가 치민 저는 참지 않고 형님에게 말하고 말았어요. 그럼 형님은 식사도 도우미 아주머니가 준비하시고 음식할 일이 전혀 없으시겠네요. 야, 부러워요. 그러자 드디어 형님이 저랑 눈을 맞추시더라고요. 무서울 정도로 침착하게 말이죠. 제가 피아노를 오래 쳐서요. 손으로 뭐 하는 건 조심하는 편이에요. 다칠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피아노 안 치시잖아요. 어머, 다시 피아노 치시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저의 질문에 형님은 대답 대신 입을 꾹 다무셨고 아주버님이 나서서 대답해 주시더군요. 재수 씨, 이 사람이 피아노 치는 거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지금은 결혼 때문에 피곤하고 해서 잠시 쉬고 있는데 본인이 원한다면 공부를 더 하든 연주회를 열든 전 적극적으로 밀어줄 생각이에요. 저는 대화를 더 나누고 싶었지만 갑자기 형님이 일어나셨고 아주버님도 과일을 먹다 말고 따라 일어나셨어요. 엄마, 저희 갈게요. 저가에 가봐야 해서요. 명절날 큰아들 내외가 2~3시간 있다가 일어서는데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 상황이 슬슬 짜증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일어난 자리를 치우면서 저도 모르게 혼잣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그 나이에 공부를 더 한다니 대체 뭔 소리야.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나 교수가 될 것도 아닌데 무슨 공부를 그렇게 오래 해? 그리고 그렇게 배웠으면 하다못해 동네에 피아노 학원이라도 차려야 하는 거 아니야? 피아노밖에 모르는 게 무슨 자랑도 아니고 어이가 없네 정말. 말을 안 하고는 속이 터져 못 있었기에 몇 마디 궁시렁거렸는데 하필 그걸 시어머니가 들으신 모양이었어요.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나도 쟤들 언제 가나 싶었다. 어째 쟤는 배울 만큼 배운 애가 저렇게 싹수도 없다니? 아니 원래 부잣집은 예절 교육 그런 것도 시키고 음식도 장인한테 배우고 해서 시집 보내지 않니? 어쩜 쟤는 할 줄 아는 게 꼿꼿하게 앉아서 먹는 것뿐인지 몰라. 뭐 하나 시키면 내 소리 하는 법이 없고 말이야. 아휴. 이런 걸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하나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도 형님이 못마땅해 하셨는데 그걸 참아 제 앞에서 티를 못 내셨던 거였어요. 아주버님 병원이 걸려 있으니 큰 며느리 눈치가 보이는 것도 사실이었겠죠. 돈이라는 게 계륵 같아서 많이 줄수록 좋지만 또 너무 많이 주면 불안한 법이라 이렇게 눈치 보고 살아야 한다는 게 참 속상했어요. 차라리 우리 부부처럼 평범한 맞벌이 부부가 속 편하단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형님을 그냥 보고 넘길 수밖에 없는 데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걸 동네 미용실에 어머니 모시고 갔다가 알게 되었죠. 큰아들 장가 갔다며. 아이고 좋으시겠어. 나이만 들고 장가도 못 가서 속상하셨을 텐데 얼마나 좋으셔? 그래, 며느리는 이쁘고 뭐하는 아가씨래? 참, 큰아들이 뭐 한다고 했지? 회사 다닌댔나? 어머니는 30년 단골인 미용실 원장님에게도 아들이 의사라는 얘기를 안 하신 모양이었어요. 사실 시어머니는 아주버님이 자부심이시면서도 어디 가서 자랑하고 다니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동네 분들도 아주버님이 의사인 걸 모를 정도로 크게 내세우지 않으셨어요. 홀로 키워낸 자랑스러운 아들인데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어머님은 아들이 의사인데 자랑하고 싶지 않으세요? 보통 사람들은 아들이 공부만 잘해도 취직만 해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고 그러지 않나요? 의사 정도면 자랑이 뭐예요? 아들이 의사라고 어깨에 힘주고
병원 드나들면서 갑질하는 엄마들도 있을 텐데.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뜻밖의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냐. 의사도 망하는 의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자랑은 아니지. 그리고 나는 항상 큰애가 아픈 손가락이었다. 어릴 때부터 키도 작고 몸도 작아서 괴롭힘을 많이 당했어. 그래서 내 속이 아니었다. 너도 잘 알겠지만 걔가 어디 대답이나 한번 속 시원하게 하니? 늘 주눅 들어있고 기도 못 펴고 그런 아들이 이제 처가 가서 대를 쌓위 노릇이나 하고 있으니 의사면 뭐 하겠니? 하며 한숨을 몰아쉬셨어요. 저는 어머니의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아주버님이 좀 왜소하고 말수도 적고 내향적인 분이긴 했지만 어릴 적에 그런 사연이 있었던 줄은 몰랐거든요. 원래 공부만 하는 사람들이 사회성이 부족할 수 있고 그래서 말주변도 없으시구나 했는데 다 사연이 있는 거였어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 어머니의 아픈 옆구리를 억지로 찌른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는 너희들은 걱정은 없다. 둘이 씩씩하게 돈 잘 벌고 남의 손 한 번 안 타고 애 둘 잘 키우고 자기들이 번 듯한 40평 아파트도 마련했는데 너희 걱정이 뭐가 있어. 근데 큰애는 갑자기 선보고 오더니 잘 어울리지도 않는 애랑 결혼하겠다고 나서고 개원해준다니까 저가라면 껌뻑 죽고 하는 게 나는 참 속상하다. 오죽하면 그러겠어. 저가 돈으로 허세 좀 부리고 싶은가 본데 그러다 탈나지. 내가 그 속을 뻔히 하니까 더 아프지. 어머니 말씀을 듣고 나니 어머니의 아픈 손가락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형님이 어쩐지 더 미워지더라고요. 성격이 모질지 못하시니까 쓴소리도 못하시고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요. 물론 덕분에 제가 덕을 본 것도 있긴 있었어요. 어머니가 차별 없이 두 며느리를 공정하게 대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명절 때 저도 부엌 일을 거의 안 하고 일찌감치 친정에 갈 수 있었으니까요. 제사 때는 아예 시어머니가 혼자 음식을 다 하시고 저희는 퇴근하고 와서 제사만 지내고 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머니가 배려를 많이 해주시는데도 형님은 당연한 듯 받아들이더라고요. 급기야 한 번은 아예 제사 때 참석조차 하지 않았어요. 저한테는 아무 연락도 없이 말이죠. 얘 어떡하니? 병원에 일이 있어서 큰애네는 오늘 못 온단다. 우리끼리 얼른 하고 치우자. 병원에요? 무슨 일이요? 그런데 형님은 왜요? 혼자 오셔서 잠깐 계시다 가면 되는데 꼭 아주버님이랑 같이 오셔야 하는 건가? 어머님이랑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제사상만 차리셨고 전 갑자기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기 힘들어졌어요. 하필 그날 저희 팀 신입사원이 바이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다가 실수를 해버려서 제가 대표실에 불려갔었거든요. 그런데도 뒷수습도 대충하고 시댁 제사에 왔는데 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제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형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처음엔 전화를 받지 않던 형님은 3번 만에 전화를 받으시더군요. 솔직히 나 혼자 가서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버님 제사인데 전 뵌 적도 없는 분이고 저희는 크리스천이라 제사 안 지내거든요. 형님, 뭘 하는 게 아니라 와서 절 드리고 아버님 돌아가신 날인데 며느리로서 예의를 갖추는 거죠. 안 그래도 어머니가 다 준비하셔서 며느리들은 그냥 참석만 하면 되는데. 이봐요, 동서. 저는 예의 지켰어요? 네? 저는 어머니 제사 준비에 쓰시라고 100만 원 붙여드렸어요. 그럼 된 거 아닌가요? 동서한테도 붙였어야 하는 건가요? 내가 잘 몰라서요. 필요하면 계좌번호 말씀하세요. 지금 붙일게요. 생각지도 못한 말에 황당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전화해서 알림 소리가 났고
확인해보니 메신저 뱅크로 100만 원이 송금되었더군요.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주저하다가 그만 전화를 끊고 말았어요. 형님, 좀 당황스럽네요. 그런데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송금하신 건 거절 처리할게요. 다음에는 아주버님 바쁘셔도 저희가 있으니 편하게 오세요. 그 일이 있고 난 뒤 형님은 제삿날마다 핑계를 대고 시댁에 오지 않았어요. 돈 때문에 그런 건 아니시겠지만 어머니는 그런 형님을 모른 척 하셨고 제 눈치까지 보시느라 힘든 시간을 보내셨죠. 그래도 명절 때는 차례 지내고 밥 한 끼라도 먹었는데 제가 형님과 마주하기 싫어 두 사람이 밥 먹고 갈 때까지 속이 안 좋다며 부엌에만 있었어요. 어차피 두어 시간이면 갈 텐데 피하는 게 어려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이 일어났어요. 형님과 마찰이 있고 말을 하지 않은 지 2년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저희 큰애가 비염이 심했는데 동네 병원에 다녀도 낫질 않아 아무래도 가족이 봐주면 좋을 것 같아 아주버님 병원에 가게 되었죠. 아주버님은 이비인후과 병원을 하시는데 병원이 저희 동네와 거리가 꽤 돼서 개원식 이후로는 처음 가보는 거였어요. 아주버님 잘 지내시죠? 제일 한가한 시간이 언제세요? 저희 큰애가 비염이 심해져서 걱정이네요. 아무래도 아주버님이 한번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동네는 괜찮은 병원이 없어서요. 진료비는 꼭 낼게요. 네네, 오세요. 그럼 7시에 병원 문 닫으니까 7시쯤 오세요. 따로 천천히 봐드릴게요. 집안에 의사랑 검사는 꼭 한 명씩 있어야 한다더니 정말 든든했습니다. 그래서 약속한 날 일찍 퇴근해서 아이 학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늦지 않게 병원으로 갔어요. 그런데 잠깐 어디에 가셨는지 병원에 아무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불이 켜져 있는 걸로 봐서 화장실 가셨나 보다 하고 아이를 화장실에 보냈습니다. 치료 전에 볼일도 보고 큰아빠한테 왔다고 알릴 겸 해서요. 그리고 전 천천히 병원을 둘러보고 있었는데 간호실 안쪽에서 얼핏 사람 목소리가 들렸고 누가 있는 것 같아 아는 척을 하려고 성큼성큼 그곳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조금 가다가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얼어버리고 말았어요. 아, 나 살 좀 찐 것 같지 않아? 나이가 드나? 요즘 뱃살이 자꾸 나오네 창피하게. 뱃살? 아, 이거? 귀엽다 귀여워. 아이 그러지 마. 안 되겠다. 오늘은 저녁 굶자. 자기도 그냥 집에 들어가. 여자의 직감. 그것보다 정확한 것이 있을까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한 여자와 바로 아주버님이었습니다. 자기라는 호칭까지 써가며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두 사람은 보통 사이는 넘어 보였죠. 순간 자리를 피하는 게 상책이라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뒤돌아 나가려는데 그만 아이가 저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엄마, 거기서 뭐해? 한참 찾았잖아. 그때 아이 입을 막고 몸을 숨길 새도 없이 두 사람이 후다닥 뛰어나왔습니다. 아주버님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우리를 보셨고 여자분은 상의 온 매무새를 고치며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요. 곱게 묶은 머리는 흐트러져서 삐죽삐죽 나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주버님, 저희 오늘 진료 본다고. 네, 이쪽으로 오시죠. 당황한 아주버님은 우리를 진료실로 안내했고 너무나 사무적으로 카메라로 아이의 코 속을 들여다보며 진료를 보셨어요. 그리고 잠시 후 아까 그 여자분이 들어와 카메라를 소독통에 넣으며 진료를 도와주셨어요. 잘 보니 간호사 복장을 하고 있었어요. 머리는 여전히 흐트러진 그대로였죠. 세상 어색한 시간이 흐르고 아주버님은 처방해 줄 테니 일단 약을 바꿔보라고 하시며 일어섰어요. 여기 처방 좀 드려요. 네, 원장님. 저는 겨우 숨을 몰아쉬며 처방전을 받고 병원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주버님이 뛰쳐나와 잡아 세우셨습니다. 재수씨, 오늘 오기로 한 거 깜빡했습니다. 죄송해요. 동창이에요. 처지가 딱해서 같이 일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됐네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아이도 있어서 일단 알겠다고 하고 서둘러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오만 가지 상념으로 저를 바라보시던 아주버님의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네요. 집에 오는 내내 남편에게 말해야 하나 하지 말아야 하나 고민했는데 아무래도 너무 예민한 일이다 보니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았어요. 급한 사람이 우물 파겠지 하는 심정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주버님이 다음날 전화를 주시더군요. 시간 되면 병원으로 와줄 수 있냐는 내용이었습니다. 피하거나 거절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아 그러겠다고 했어요. 이 이상한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 퇴근하고 바로 가겠다고 말씀드렸죠. 병원에 도착하니 이미 진료가 끝나고 또 두 사람만 남아 있었어요. 여자분은 계속 훌쩍이고 있고 아주버님은 어제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하루 새 작은 몸이 더 작아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렵게 입을 떼시더라고요. 저 친구, 저랑은 초등학교, 중학교 같이 나온 동네 친구예요. 우연히 만났는데 간호조무사를 한다길래 나 개원했는데 와라 했죠. 어렸을 때 제가 친구 없을 때 같이 놀아주던 친구라 고마운 마음도 있었고 부모도 없이 오랫동안 할머니 모시면서 어렵게 산 친구라 이젠 좀 편하게 일하고 하고 싶기도 해서 제가 불렀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라니, 동창생이라니. 저도 결혼한 여자로서 듣기 힘든 이야기였고 듣고 싶지도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하필 그날 제가 왜 이곳에 와서 그런 꼴을 보고 또 오늘 이렇게 죄인처럼 앉아 두 사람의 그렇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건지 믿기지 않았죠. 그런데 갑자기 아주버님이 울기 시작하셨어요. 몹시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어요. 재수씨, 솔직히 저 사는 게 아닙니다. 남편으로 가장으로 제가 집사람한테 제대로 된 대우를 받은 게 없어요. 죽어라 벌어서 갖다 줘도 그 사람은 늘 만족하지 못했고요. 자기 사촌 형부도 의사인데 얼마 버네. 자기 친구 남편은 성형외과 의사인데 어떻게 사냐 하며 제 속을 뒤집어 놨어요. 솔직히 명절 때랑 제사 때 와이프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 뻔히 아는데 제가 모른 척한 건 저도 처가 가서 조금만 있다가 빨리 오고 싶어서 그랬어요. 거기는 더 하거든요. 이래저래 속이 뒤집어질 것 같은데 그나마 동창 만나면서 많이 안정을 찾았어요. 이 동창은 나 없으면 안 되니까 나한테 늘 고마워하는 사람이니까. 재수씨, 저 이혼하고 싶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물에 빠진 놈 구해놨더니 집 내놓으라는 상황도 아니고 불륜 장면을 들켜놓고 도와달라니 어처구니 없었지만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아주버님이 부잣집의 장가가 어떤 수모를 당하셨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래도 결혼할 땐 좋아하셨잖아요. 어떻게 사람 마음이 다 처음 같아요. 아직 아이는 없지만 그래도 부부로 산 지가 몇 년인데 이렇게 형님한테 상처 주시면 어떡해요. 인제 와서 말이지만 솔직히 처음에는 장가 잘 간다고 뭐라도 됐냥 기분 좋았던 게 사실이에요. 공부나 잘했지 어디 남자 구실이나 하겠어 하고 비아냥댔던 친구들 코도 납작하게 해주고 싶었고요. 그런데 세상에 공짜는 없더라고요. 전 이 병원에 팔려온 겁니다. 이름만 원장이에요. 염치 없지만 재수씨,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그래서 되돌리고 싶어요.
진짜 그러고 싶어요. 아주버님은 눈물을 그치지 않으셨고 간호조무사님도 함께 조용히 울기만 하셨어요. 솔직히 마음이 크게 흔들렸지만 저라도 냉정해지지 않으면 불륜이 정당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주버님,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것뿐이에요.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요. 빨리 두 분 정리하세요. 이혼하시더라도 떳떳하게 하셔야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실 거죠? 결국 마지못해 두 분은 고개를 끄덕이셨고 저는 억지로 잊고 살아가려고 애썼어요. 남의 일은 아니지만 제가 나선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그 약속을 믿는 수밖에 없었어요. 형님하고 사이가 좋지 않아 연락을 안 하고 지내는 사이인 게 정말 다행이라고 느껴졌죠. 만약 사이가 좋았다면 아주버님의 일을 다이렉트로 형님에게 알릴 수밖에 없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몇 주가 지났을 때 저는 그 약속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에 회사 동료들에게 아주버님의 병원을 소개해 준 적이 있는데 그걸 기억하고 이번에 입사 동기가 병원에 다녀왔더라고요. 그리고 제게 놀라운 사실을 전해주었습니다. 근데 자기 아주버님, 그렇게 사무적이고 내향적이고 그런 분 아니던데? 거기 간호사분이랑 엄청 친하시더라고. 막 농담도 하고 말도 살짝 놓으시는 것 같던데? 자기 신랑 자상하다고 맨날 자랑하더니 시댁 집안 내력인가 봐. 순간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조금 일찍 퇴근하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죠. 아주버님과 간호조무사님은 절 보자 깜짝 놀라셨어요. 참, 한결같이 표정을 못 숨기는 분들이었어요. 저는 진료가 끝나길 잠시 기다렸다가 삼자 대면을 시작했어요. 아주버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두 분 아직도 그대로시죠? 봤다는 사람 있으니 발뺌하실 생각 마세요.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사실 거예요? 네? 저도 여자로서 계속 모른 척하고 살 수는 없어요. 형님한테는 못해도 애들 아빠한테는 말해야겠어요. 앞으로 두 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주버님 대신 간호조무사님이 그 대답을 해주시더군요. 정리하실 거예요. 우리 말고 사모님이요. 이혼하신다고 했어요. 제가 놀라는 사이 두 분은 서로 눈을 마주치고 결심한 듯 설명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오늘이라도 원장님이 집에 가서 말씀하시고 저희 합치려고요. 사실 제가 초혼이에요. 결혼 생각 꿈도 못 꿀 정도로 지금까지 힘들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원장님 보니까 어릴 적에 좋았던 감정도 생각나고 이젠 솔직히 욕심이 나네요. 그래서 마음 가는 대로 하기로 결심했어요. 전 다 걸고 싸울 준비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해결할게요. 조금만 모른 척 해주세요. 간호조무사님이 조곤조곤 말씀하시는데 한마디도 반박하기 어려웠어요. 정말 진심으로 느껴졌고 그렇다면 제가 끼어들 문제는 아닌 것 같아 그냥 알겠다고 하고 병원을 나왔죠. 그리고 며칠 동안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는데 날짜를 보니 곧 추석이더라고요. 이번에도 형님은 왔다가 손님처럼 있다가 갈까 아님 벌써 아주버님이 다 털어놓으셔서 아예 안 오실까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전화해 여쭤봤죠. 글쎄, 아직 큰애네는 별 말이 없네. 그래도 명절은 빠진 적이 없으니 잘해 지내려는 잠깐 들으지 않겠니? 예, 그러지 말고 네가 전화해 보는 건 어떠니? 이 기회에 형제끼리 다시 친해지고 그럼 좋잖니. 곧 남남이 될지도 모르는데 어머니는 아직도 저희가 친해지길 바라셨죠. 어머니 말씀을 거역할 수도 없고 마침 궁금하기도 해서 못 이긴 척 형님에게 전화했어요. 역시 한 번에 받지 않고 3번 만에 제 전화를 받은 형님은
첫마디부터 사람 속을 긁어놓더군요. 네, 지금 바쁜데 무슨 일로? 용건 있어요? 다짜고짜 용건이나 말하라는 말투였어요. 아이, 형님, 잘 계시죠? 다른 게 아니라 어머니가 이번에 두 분 오시는지 궁금해하셔서요. 명절날 차례 지내러는 오시는 거죠? 같이 음식도 만들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형님은 아무 말이 없었어요. 형님? 그리고 잠시 뜸을 들이다 작은 한숨을 쉰 뒤 말을 이어가더군요. 그이한테 물어보고 가야 하면 갈게요. 그런데 다시는 이런 걸로 연락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고 싶으면 알아서 갈 거예요. 굳이 미리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웃기는 집안이야.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내가 짚고 넘어가야겠어. 내가 매번 존대 써주고 가만히 있으니까 우습지? 난 음식 못해. 감히 누구한테 음식을 하라고 해. 나 기업 회장 딸이고 병원장 사모야. 니들하고 내가 같은 급인 줄 알아? 내가 너네 같은 천한 것들이랑 지금 음식하게 생겼냐고. 그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돼서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고 이성을 잃었어요. 저도 전데 시어머니는 물론 시댁을 싸잡아 웃기는 집안 취급하는 건 가만둘 수가 없었죠. 그래서 국리 끝에 저 나름의 복수 계획을 세웠어요. 아주버님 카드를 쥐고 흔들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간호조무사님께 전화했어요. 나약한 아주버님보다는 말이 더 잘 통할 것 같았으니까요. 아주버님이 아직 형님한테 말씀 못하신 거죠? 이러다가 아주버님 영원히 말 못하시면 그냥 상간녀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 더 힘들게 사실 텐데 그냥 이번 추석에 식구들 다 있는 데서 존재를 밝히시는 게 어때요? 아주버님한테 따로 말하지 마시고 저희 시댁 와서 다 밝히세요. 간호조무사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드디어 추석날이 되었어요. 아주버님과 형수님이 차례 시간에 맞춰 시댁에 도착했고 저는 간호조무사님께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30분 정도면 차례가 끝나니 대기하고 있다 벨 누르시면 열어드리겠다고요. 그리고 차례가 끝났고 벨이 울리자 제가 나가서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간호조무사님이 나타나셔서 그야말로 집안은 얼음처럼 얼어버렸죠. 모든 게 다 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용기를 내서 들어오셨지만 간호조무사님이 너무 긴장하셔서 한마디도 못하고 서 계신 거예요. 그런데 간호조무사님에게 아주버님이 서둘러 입을 막으려 다가오자 그때야 정신이 드셨는지 할 말을 시작하셨어요. 이렇게 명절날 허락도 없이 와서 죄송한데요. 저 원장님하고 진지하게 만나고 있습니다. 사모님, 어머님, 저 임신했어요. 원장님이 이혼하신다고 하니까 그 말 믿고 저 이 아이 낳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확답을 주세요, 원장님. 이혼하시겠다고요. 임신이라니. 간호조무사님은 저보다 훨씬 더 큰 카드를 쥐고 있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셨구나. 이제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었죠. 상상도 못한 전개에 어머니는 목덜미를 잡고 쓰러지셨어요. 이게 무슨, 이분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임신? 누구 애를? 큰애 너를? 그때 석상처럼 굳어 계시던 아주버님에게 모두의 시선이 꽂혔고 아주버님 얼굴 위로 강력한 스매싱이 날아왔습니다. 형님이 뺨을 갈기신 거였죠. 야, 네가 감히 바람을 피워? 가지가지 한다. 꼴의 남자라고 바람을 펴? 남자 같지도 않은 게? 의사라는 거 하나 보고 대를 사위로 데려와 머슴노릇 시키더니 뒤에서 딴짓을 하고 있었네. 너 혹시 내가 어린 남자랑 놀러 다니는 거 알고 복수하는 거야?
그러고는 아주버님의 멱살을 잡고 미친 듯이 날뛰더니 다음 차례로 간호조무사님의 머리채를 잡아챘어요. 야, 니까짓 게 지금 누구랑 바람을 피워? 어디서 굴러먹다 온지도 모를 하찮은 게 감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개새끼를 넘봐? 그것도 임신까지 해? 무서울 정도로 차가웠던 형님은 며칠을 굶은 육식동물로 변해 있었고 우리 식구들은 두려움에 떨며 그 모습을 지켜봐야 했어요. 본인도 젊은 남자 끼고 술 마시고 다닌 걸 다 밝히고 아주 난리였어요. 보다 못한 제가 가서 말리려는데 그만 저도 머리채를 잡히고 말았죠. 너희들 다 한패지? 어디서 나를 농락해? 이 그지 같은 집구석. 상종도 하기 싫었는데 아주 밑바닥까지 보여주는구나. 그리고 저를 겨냥해 막말이 이어나갔죠. 야, 네가 꾸민 일이지? 네가 제일 재수 없었어, 이 싹수야. 어이가 없으면서도 형님의 숨겨진 야성에 저도 모르게 실수가 나오더군요. 남편이 말려서 겨우 끝이 났는데 어쩐지 체한 속이 가라앉은 듯 기분이 편안해졌어요. 어차피 다 엎어진 결혼 같은데 이제 그만하고 가보시죠. 아주버님, 할 말 있으면 빨리 하세요. 어머니 쓰러지세요. 저는 진행자로서 나서 이 닭싸움 같은 상황을 마무리 지으려고 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근데 나 이제 더는 못 살 것 같아. 저 여자 집안, 다 날 아주 의사 가운 입은 식물 취급한다고요. 그 이름만 내 병원이지 다 저 사람들 거예요. 나 이제 그만할래. 그만하고 싶어요, 엄마. 아주버님은 간호조무사님이랑 부둥켜 안고 우셨고 어머니는 그 모습이 어이가 없었지만 안쓰럽게 바라보셨어요. 그러고는 형님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너는 지금 가보는 게 좋겠다. 쟤들 얘기 더 들어보고 병원도 처분하고 내가 조만간 연락하마. 네 얘기는 안 들어도 될 것 같으니 빨리 가라. 큰아들이 의사가 되고 장가를 가서도 또 못된 족속들한테 수모를 당하며 산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냉정해지셨고 결국 두 사람을 이혼하게 하셨어요. 오래 걸렸고 아주버님의 평판과 그동안 모은 재산이 많이 탕진됐지만 그래도 결국 이혼에 성공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간호조무사님과 재혼하셨으며 재혼 후에는 간호조무사님 뜻에 따라 어머님 댁에 들어가 어머니를 모시며 살게 되셨어요. 어머니는 늦게나마 얻은 장손의 재롱에 푹 빠져 사시고 사랑하는 아내의 내조를 받아 힘을 얻으신 아주버님은 유명 종합병원에 들어가시게 되었죠. 그럼 형님은 어떻게 되셨냐고요? 형님은 한 푼이라도 더 건지려고 소송을 오래 한 탓에 주변 지인들에게 이혼 사유가 다 소문이 나버려서 좀 씁쓸한 상황을 겪고 계세요. 부자들끼리 만나는 커뮤니티에도 낄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와중에도 다른 병원장 후보를 찾아 헤매고 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깝죠. 그리고 저는 그동안 받아보지 못한 형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명절을 너무나 기다리는 막내 며느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두 며느리가 성격도 비슷하고 죽이 척척 맞아서 이제 시어머니는 부엌에 얼씬도 안 하고 계세요. 이제라도 웃음이 넘치는 명절을 찾아 다행입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